오늘의 쇼는 멘델레예프 제1부 만물의 근원과 원소 주기율표. 미나우잔 남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쇼를 시작하셔야죠. 쉬, 조용.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제 곧 엄청난 양의 황금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지. 이젠 쇼도 할 필요가 없어. 한마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나 할까. 뭐 하는 거야? 연금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값싼 물질로 황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랍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방해하지 말고 내 연구실에서 나가요. 아주 좋아, 훌륭해.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 그만해요, 양으로 그만! 조금 넣어주고. 지금 당신이 다루는 재료들은 아주 위험하다고요. 안 돼! 황금이 만들. 멘델레예프 박사님 당신이었군요. 멘델레예프 박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멘델레예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러시아의 위대한 과학자죠. 정말 실망이군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사실은 박사님을 기다리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세상에 황금을 만드는 방법이 적힌 중세시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허황된 책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과학뿐이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박사님께서는 늘 과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연금술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어요.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연구해야 했으니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근대 이전의 화학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군. 우선 여기 정리부터 좀 합시다. 놀라실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제 전문이니까요. 복잡한 원소들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뭐 이 정도 눈 감고도 할 만큼 쉬운 일이지요. 때마침 그 얘기를 꺼내주셨네요. 원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됐어, 관둬요. 원소인지 염소인지 그딴 거 알게 뭐야. 황금 만드는 방법이나 가르쳐줘요. 맞아요. 사실 저도 황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안 될까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궁금해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생각이 맞았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은 섬유와 금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이루는 섬유, 금속 등을 물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물질로 분해되고 또 다른 물질로 분해되고 그렇게 계속 분해되다 보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성분이 나오는데 이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우와, 그러니까 건물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개나 있는 거죠? 1600년대까지는 겨우 12개의 원소만이 알려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되는 원소의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내가 살았던 1800년대 후반에는 그 수가 자그마치 63개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100개가 넘는 원소가 발견됐답니다. 100개가 넘는다고? 지금 그 많은 걸 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간 밤을 꼬박 새야 할걸. 밤샐 일은 없으니까 진정들 하세요.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소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멘델레예프 박사님이 바로 그 일을 해낸 분이시고요. 보세요. 베티 양이 말한 게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지요.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분류해서 원소의 성질과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원소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쉽게 연구를 할 수 있게 한 거지요. 19세기에는 새로 발견된 원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그것들을 정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샹크루투아스, 뉴렌즈, 오들링, 마이어 여러 과학자들이 원소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냈지만 모두 어딘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죠. 나는 원소들의 특성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소를 배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얻어냈죠. 1869년 나는 당시에 거의 모든 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주기율표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학의 지도가 만들어진 셈이었죠. 어머, 미나우젠 남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간지러워. 아야야야. 오, 물지 마. 착하지. 역시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이런 비과학적인 실험은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은 안 할래요. 어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합니까? 방사성 원소를 함부로 다루다니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방사성 원소? 와, 근사하다. 그거면 저도 엄청난 능력이 생기나요? 방사능으로 초능력이 생겨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어디까지나 만화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랍니다. 실제로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멘델레예프 박사님이 만든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방사성 원소들을 한번 봅시다. 모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주기율표는 그 성질과 특성에 따라 원소가 정리되어 있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소들을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세로줄에 속해 있는 이 원소들은 칼에 잘릴 정도로 무르고 물에 닿으면 불꽃을 일으킬 만큼 격렬한 반응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자리 잡은 원소들은 물리적, 과학적 성질이 비슷하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원소의 성질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화학의 지도라고 하는 거죠. 멘델레예프 박사가 만든 이 주기율표 덕분에 화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생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여러분, 멘델레예프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저기 비어있는 칼이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당시에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었기에 빈칸으로 남겨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아요. 진짜 완벽한 주기율표라면은 빈칸이 없어야지.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고 변명하기는 그럴듯하게 꾸며낸다고 속을 줄 알아? 이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당시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같은 이유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비판했었답니다. 하지만 멘델레예프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원소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갈륨, 스칸디움, 게르마늄. 새로 발견된 이 원소들은 모두 멘델레예프가 예언한 성질과 정확히 일치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앞서 여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대를 세워준 덕분입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박사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연구를 완성함으로써 주기율표라는 황금을 캐내셨군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저도 이제 쇼에만 집중할게요.
남 뮌하우젠에게 제일 값진 황금은 바로 이 허풍선이 과학소니까요. 이게 뭐지? 세상에, 이건 석유잖아. 석유를 발견했어. 만세! 내 극장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난 석유왕이다. 난 이제 부자다. 엄청난 부자.